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설마 했던 일이 역시나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획기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죠. 뭐 얘기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24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 여기에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 강제 동원 및 징병, 이런 관련 서술에서요, 강제성은 없었다, 자발적이었다, 아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래요. 이런 왜곡하는 내용을 대거 담은 내용을 검정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조선인 강제 동원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예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고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도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겨우 2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2주 만에 돌아와 버렸어요. 네. 아니,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구축됐다고. 제3자 배상을 하면 일본에서 선의적으로 나올 것이다, 호응할 것이다. 근데 그 호응이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였습니까? 예. 한 놈한테 계속 속으면 속는 놈이 바보죠. 특히 일본 언론들,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에 비공개다라면서 자기들이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독도 영유권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흘려보냈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도의 디귿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요, 아니 그러면 일본 언론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깎아내리려는 속셈이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나온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죠. 예. 하지만 이번엔 여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교과서, 이게요, 요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니었다, 상관이 없다, 일본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 그냥 그대로 한 것이다 라는, 진짜 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여권, 대통령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자화자찬했잖아요. 네. 뭐 어이없지만 호텔 직원 모두가 나와서 일렬로 도열해서 박수를 쳤다면서요. 아이고, 웬만한 단체가 가면 다 박수 쳐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마음을 얻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문제는 일본 보세요. 박수 친 다음에 뭔 짓거리 했습니까? 강제징용은 없었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교과서로 초등학생들 가르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마음을 얻긴 얻었는데 이번 한국 정부는 호구로 써먹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걱정까지 생기더라고요. 일부 일본 교사들 자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은 없었고 독도도 일본 땅이다 하고 인정해서 우리의 박수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일본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라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더 나아가 일본 교과서에 아마 이 사진도 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사진, 둘이 이 소맥한 거, 이러면서 그 밑에 캡션을 붙이겠죠. 한국 대통령이 다 인정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아주 윤씨 가문의 영광이 되겠네요. 이 정도로 뒤통수를 세게 맞았으면 일본에 거세게 항의해야 정상이겠죠. 지난번 오브라이스에 소맥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와는 다르지 않느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항의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까지 지금 방송하는 시간까지 나온 정부의 대응 역시나더라고요. 외교부가요, 주한 총괄 공사를 초치했대요. 그리고 비난 성명 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언론들, 특히 일부 언론들은 강력 항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어떻게 강력 항의입니까? 지난해 3월에도 일본이 고교 교과서를 검증하면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이거 왜곡했을 때 우리 정부가 내려진 조치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인 항의 이번에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특히 이번에는 일본이 더 세게 왜곡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절대 뺏겨서도 안 되는 독도까지 거론했는데도 똑같이 항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좀 짚고 싶어요. 강제징용, 징병 문제. 과거에 얽매이는 문제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독도 문제만큼은 이거 영토 문제잖아요. 네. 이게 과거입니까? 이건 과거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혹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독도를 폭파해버리겠다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박정희죠. 맞습니다. 뭐 일각에선 박정희가 절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뭐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박정희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아무튼요, 독도는 박정희가 얘기한 것처럼 화가 불가능하고요. 그 밑에 엄청난 산맥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폭파합니까? 수면 위로 나온 것만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혹시나 설령 폭파가 가능하더라도 결코 폭파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네. 아마 경굴진의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 이야기 굳이 꺼내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독도의 가치 요거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보이는 독도, 얼핏 보면 쓸모없는 땅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 박정희 같이. 그래서 폭파해버리자. 정말 무식한 말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요, 독도는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일단 군사적으로 보면 독도의 중요성, 와, 이거는 진짜 따지기가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왜냐? 이 독도가 있는 동해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독도 인근에서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아니, 소용돌이 일어나는 거랑 가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 이 소용돌이가요, 음파를 흡수하거든요. 근데 음파를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잠수함이죠. 맞습니다. 이 잠수함이 어쩔 수 없이 운행되면서 발생시키는 음파를 이 소용돌이가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독도 인근은 잠수함이 숨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도 인근에 대함, 대공 레이더 장비, 그리고 대잠수함 감시 체계 이런 걸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 작전 동향을 우리가 다 손바닥 보듯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기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 함대, 이 미국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도태평양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마다 러시아 함대가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근데 그걸 어디서 막겠습니까? 최전선이 독도예요. 독도가 동해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는 겁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이거 자꾸 복원시켜달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정보 갖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치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이것도 주겠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CBL이 영해 확보로요. 군사작전 수역, 항공식별 구역 설정 이 근거도 독도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독도 인근에는 잠수함 운항 유도 기지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가 있었을 때 이런 위기 발생 시에 긴급 대피 기지 이 독도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군사적뿐만 아니라 해양과학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바다 날씨와 정확한 기상 상황을 파악해서요. 해양 산업 활동의 활용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이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독도의 경제적 가치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독도 주변 앞서 한류와 난류가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런데 물고기가 진짜 많이 살거든요.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자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주변에는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많은 자원이 묻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도 1994년부터 국제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주변에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자기 땅으로부터 200캐리,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 370.4 킬로까지에 있는 바다의 모든 자원을 해당 국가가 취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따라서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근처 200캐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 이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일본이 탐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이 아이고 진짜 탐낼 만한 게 있을까? 겨우 물고기밖에 안 사는데 라고 대통령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앞서 천연가스 얘기했는데요. 천연가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탄 하이드레이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화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불타는 얼음이거든요. 근데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바닷속에 미생물이 있잖아요. 이게 죽어서 썩게 되면 이게 퇴적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퇴적층이 메탄가스와 천연가스 등 물의 높은 압력에 의해서 얼어붙는 고체 연료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모양 메탄 하이드레이트는요.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때 쓰는 드라이 아이스와 매우 비슷하대요. 하지만 드라이 아이스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드라이 아이스에 라이트 한번 대보세요. 불이 붙습니까? 안 붙죠. 하지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요. 불에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왜냐?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바닷속 미생물이 썩은 거잖아요. 그게 메탄화가 됐는데 요게요. 높은 압력과 낮은 기온 때문에 물 분자안에 갇혀 있다가 이 불을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소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압력에 의해서 쌓였기 때문에 밀도가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 PD가 정확히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열 효율이 매우 뛰어난데 이 뛰어나다 얘기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왜냐면요. 이 화학 시간에 아마 배우신 분들은 요거 아실 거예요. 기체를 고체로 압력에 의해서 바꾸게 되면 보통 160배에서 200배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앞서 얘기처럼 이게 압력에 의해서 압축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1리터 정도는요. 최대 200리터의 천연가스가 압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 독도에만 묻혀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리고 북극, 그리고 남극 이런 데에도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기준으로 500년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인류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에너지 위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바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 쓰면 될 텐데 불도 잘 붙는다면서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직까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석유나 원전 대체했다는 소식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제대로 시설을 갖춰가지고 다룰 수 있게 되면 환경 오염도 매우 적다고 해요. 천연가스 정도의 이산화탄소밖에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환경 에너지입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이 고체화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스를 분리해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문제는요, 고체에서 가스를 분리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어려운 점이 뭐냐? 자칫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걸 제대로 시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를 추출하다 보면요, 메탄이 공기 중에 누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위험이 있느냐?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시설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아직까지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요,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과거 세일가스, 이것도요, 한때는 채산성 때문에, 이거 어떻게 캐서 써? 이거 너무 비싸잖아. 라고 외면받다가 생산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매우 위대하죠. 머리 좋은 우리 과학자들. 이거 맘만 먹으면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테니 조만간 우리 땅에서 우리 독도에서 캐낸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이 보일러 뜨는 거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예. 근데 관건은 매장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독도에 얼마나 많이 묻혀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진짜 그동안 석유 가격 변동에 졸였던 속을 풀어주려면 많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대박 맞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대박이 가능하대요. 뭐냐면요. 독도 인근 약 3,000m 좀 많이 내려가긴 해요. 근데 거기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추정량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약 6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6억 톤 이게 얼마나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요 인구가요. 요 6억 톤 가지고 얼마를 쓸 수 있느냐. 뭐 다른 에너지, 석유나 가스, 원자력 쓰지 않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만 썼을 때도 30년을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호.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30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10조 원이 30년 누적해서가 아니라요. 매년 10조 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단순 계산으로도요. 3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정도면 독도가 보물섬이다 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보물섬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렇게 탐을 내는 건데 진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앞서 얘기 드렸던 6억 톤은 지금까지 알려진 추정량이거든요. 탐사를 했던 추정량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 더 많은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요.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독도 인근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시추하는 그 작업을 2024년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시점이 언제냐? 202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간 시추해서 발견했던 매장량이 앞서 설명했던 6억 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연구가 더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거를 다시 또 시추해서 더 많은 매장량을 찾아내겠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2021년에 발표를 했었고, 이 내년에 이 시추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이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설마 윤석열 정부가 이거 시추하면 일본이 싫어할 텐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언론인 출신이자 또 제가 한때 같이 일했었던 선배 홍창선 시인의 독도연가라는 시 한 대목을 함께 할까 해요. 이 선배 대단하네요. 시를 언제 쓰셨어? 아무튼요, 이 선배가 쓴 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도는 대안의 장남이다. 장남을 부정하는 것은 가족임을 버리는 것이고, 가족을 포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독도가 항구 영토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넘치는데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쓰며 집단적 사이코패스 증상을 보이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런 헛소리를 책으로 내고 일본의 미친 소리에 맞장구 치는 얼빠진 놈들은 독도 포기 역적죄를 저지르고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만이 아니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독도 포기 역적죄, 당신들도 동조하지 않았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요, 지금이라도 나서서요, 독도의 날, 이게 그냥 기념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국경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미 같은 데는 축구대회 우승해도 다음날 쉬던데,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를 보니까 김구 선생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김구 선생이 그러셨죠. 외놈보다 외놈 앞잡이가 더 밉다. 독도 포기 역적죄, 그런 놈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네요. 이 시집도 대통령실로 보내주고 싶어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